고금소총 야담 전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우치와 장대바위. 장대바위는 대전 동쪽 보문산 봉우리에 있는 하나의 큰 바위인데, 이 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조선 영조 때에 있었던 일이다. 충청도에 있는 마을 대성동에 전우치라는 서생이 살았다. 그는 대동여 지도를 그린 고산자 김정호에게 글을 배우고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만경산 산길을 오르내렸다. 만경산 중턱의 계곡에는 아름다운 만경산 경치를 한결 더 돋보이게 하는 옥색으로 빛나는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산을 오를 때면 전우치는 이 계곡물로 목을 축이고 얼굴도 씻으며 땀을 식혔다. 어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해서 정신이 다 번쩍 드는군. 그러고는 잠시 쉬었다가 길을 재촉했다. 글 공부가 끝나 산에서 내려올 때면 계곡물에 손과 발을 담그고 공부하느라 지친 피로를 푸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늘 하던 대로 공부를 마친 전우치가 계곡 물가에 앉아 잠시 쉬다 계곡 물을 건너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다. 어디선가 인기척이 났다. 아니, 인기척이 난 곳으로 고개를 돌린 전우치가 깜짝 놀랐다. 아름다운 여인과 눈이 딱 마주친 것이었다. 그 순간 전우치의 정신은 몽롱해지고 등골은 오싹한 게 온몸이 싸늘하게 식는 듯했다. 이 산속에 웬 여인일까? 혹시 귀신이 아닐까? 갑자기 무서운 생각에 한동안 정신을 놓고 있던 전우치가 겨우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위를 살피며 속으로 생각했다. 귀신은 밤에나 나온다는데, 저녁이긴 하지만 아직 서산에는 희미한 햇살이 붉은 노를 지피며 빛을 내고 있지 않은가? 그래, 귀신은 아닐 거야. 그렇게 얼떨떨해하며 고개를 겨우 든 전우치의 얼굴이 어느새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여인이 그윽한 눈빛으로 전우치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우치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끌려 힐끗 여인의 얼굴을 다시 보려다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아, 깜짝이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옆에 있던 여인이 연기처럼 사라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아무도 없었던 계곡 물가에 소복 단장을 한 아리따운 젊은 여인이 그림같이 쪼그리고 앉아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빨래를 하던 여인은 전우치와 눈길이 마주치자 얼굴을 붉히며 빨랫감을 대바구니에 주워 담고는 숲속 솔밭길로 바람처럼 사라졌다. 아, 이 산속에 저리도 예쁜 여인이. 혹시 귀신이 아닐까?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에 전우치는 황홀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가슴은 연신 울렁거리고 발만 자꾸 헛디디고 있었다.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야. 아니야, 선녀일 거야. 그런데 왜 없던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빨래를 하고 있었던 걸까? 여인이 너무도 예뻐 전우치의 마음을 사로잡은 탓인지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었다. 그렇게 한동안 전우치는 여인의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노을빛에 달아오른 계곡물만 바라보다 한참이 지나서야 계곡물을 건너 집으로 왔다. 다음 날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계곡을 내려오던 전우치가 걸음을 멈추었다. 저 아래 계곡 물가에서 소복 단장을 한 청초한 젊은 여인이 또 빨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인을 발견한 전우치가 가까이 가자 그 여인은 또 솔밭길로 사라졌다. 이렇게 매번 전우치가 공부를 마치고 갈 때면 이 여인은 계곡 물가에 앉아 빨래를 하다 그의 애만 태우고 사라지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다른 날과 달리 여인이 전우치가 나타나자 앵두 같은 빨간 입술을 쌩긋 벌렸다 오므리면서 전우치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빨래를 담아 바구니를 옆에 끼고 탐스러운 엉덩이를 실룩대며 솔밭길로 사뿐사뿐 나비가 날듯 걸어갔다. 그런 여인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전우치는 미칠 것만 같았다.
아, 탐스럽도다. 끓어오르는도다. 그렇게 음심이 머리끝까지 차오른 전우치가 여인의 뒷모습을 넋이나간 사람처럼 멀거니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여인이 얼마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힐끔 돌아보았다. 깜짝이야. 순간 여인과 눈이 마주친 전우치는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기나 한 것처럼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얼마 후 여인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전우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계곡물을 건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전우치는 책을 보아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책을 펴면 책 속의 글자는 보이지 않고 달덩이 같은 아름다운 얼굴에 소복 단장을 한 꽃같이 예쁜 그 여인만 어른거렸으니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녀에게 푹 빠지게 되었다. 아, 하늘님. 저와 그녀가 인연을 맺게 해주십시오. 하늘님, 제 소원은 과거에 급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벼슬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 알콩달콩 사는 게 제 소원이옵니다. 그러니 부디 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전우치는 미친 사람처럼 자나깨나 이렇게 중얼거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전우치는 용기가 없어 그저 자기 혼자 애간장을 태울 뿐 여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법과 계기를 생각해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전우치가 글 공부를 접더니 다른 때보다 일찍 서당을 빠져나오는 것이었다. 어차피 여인에게 말도 건네지 못할 것인데 그녀의 모습이라도 오래 보면 될 것이 아닌가. 글 공부가 뭔 대수란 말이야.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을 달래며 고갯길을 지나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쪽으로 달려갔을 때였다. 어라?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여인이 오늘은 계곡 물가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전우치는 눈을 비비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그녀를 찾아보았지만 여인은 보이지 않았다. 아, 이럴 수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전우치는 포기하지 않고 미칠 듯이 뛰는 가슴을 안고 한동안 그곳을 배회하면서 그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져도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우치는 하는 수 없이 집에 돌아왔지만 그녀 생각에 그날 밤을 꼬박 지새웠다. 날이 밝자마자 전우치는 일찌감치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선 헐레벌떡 여인을 만나러 집을 나섰다. 그렇게 곧장 숨이 턱 밑까지 올라올 정도로 산을 뛰어 올라간 전우치는 계곡이 한눈에 보이는 곳으로 갔다. 그러나 계곡 물가 어느 곳에도 여인은 보이지 않았다. 산새 소리와 바위 틈을 비집고 흐르는 물소리만이 전우치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미칠 것만 같은 심정에 전우치가 머리를 감싸고 소리쳤다. 아,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이오? 애간장이 다 녹겠네 그려. 사내의 애타는 탄성이 메아리가 되어 온 산에 울려 퍼졌다. 순간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땅이 핑하고 돌더니 전우치가 힘없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렇게 한참을 맥없이 풀어져 있던 전우치는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서서 터벅터벅 서당으로 올라갔다. 책을 보는 것도 귀찮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싫었다. 그저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만 넋을 놓고 쳐다보며 그 여인 생각에 한나절을 다 보내고 말았다. 그렇게 서당 공부가 끝나자마자 혹시나 하는 마음과 설마 하는 생각으로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전우치가 다급히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아, 이 소리는. 계곡에서 들려온 빨랫 방망이 소리에 전우치의 가슴이 뭉클해지더니 감격에 겨운 듯 발걸음은 깃털처럼 들떠 있었다. 그는 쿵쿵거리는 가슴을 누르고 계곡 물가 쪽을 내려다보았다. 있다. 있어. 빨래를 하는 젊은 여인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전우치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다. 여인은 전우치의 인기척을 눈치챘는지 깜짝 놀라 빨래를 주섬주섬 챙겨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젠 발걸음으로 숲속 솔밭길로
다시 사라져 버렸다. 이번에는 어떡하든 꼭 말을 붙여봐야지. 이렇게 굳게 먹었던 마음이 또다시 봄볕을 받은 얼음처럼 녹아내렸다. 전우치는 예전과 다름없이 용기를 내지 못해 말 한마디 걸지 못하고 멍청이 그저 그녀의 뒷모습만 빤히 바라볼 뿐이었다. 아, 나는 왜 이리도 못났단 말인가. 전우치가 자기를 원망하며 자책하고 있을 때였다. 그 여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더니 전우치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날렸다. 그 미소를 보자 사그라지던 전우치의 용기는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부은 듯이 그 기세를 올리며 활활 타올랐다. 따라오라는 건가? 전우치는 그 여인의 묘한 미소에 끌려 그녀 뒤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땅에 발을 헛디딘 것 같은 착각도 잃었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녀를 따라갔다. 전혀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앞서 걸어가던 여인이 다시 한번 전우치를 돌아다보고 유염한 웃음을 흘리자 전우치는 자기도 모르게 싱긋하고 웃음으로 화답했다. 온몸이 짜릿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한동안 사뿐사뿐 앞서가던 여인은 어느 초당 앞에 이르러 멈춰섰다. 그 순간 여인과 전우치의 눈길이 또 마주쳤다. 그러자 여인은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말했다. 잠깐 방에 들어가 기다려주세요. 아, 진짜 그 여인이 하는 말인가? 전우치는 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 귀를 의심했지만 어쨌든 방으로 들어갔다. 얼마 뒤 여인이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다. 상위에는 먹음직스러운 안주와 술까지 차려져 있었다. 오래 기다리셨지요? 뭐 기다리긴요. 여인과 눈이 마주친 전우치가 당황해서 대답을 얼버무리자 여인이 다정다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약주 한 잔 올리겠습니다. 전우치가 술잔을 들자 여인은 잔에다 술을 가득 따랐다. 드시지요? 아, 네. 전우치는 사양하지 않고 연거푸 서너 잔을 받아 마시더니 얼큰하게 술 기운이 오른 듯 호방한 기운을 뽐냈다.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니 깊은 산속 초당에 촛불을 밝히고 마주 앉은 젊은 남녀 그들 둘 사이엔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뜨거운 무엇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어느새 초당을 밝히던 촛불을 여인이 손끝으로 눌러 껐다. 어두운 산속이 더욱 짙은 어둠 속에 빠져들었으니 소슬한 바람만이 두견새 울음소리와 함께 초당을 에워싸고 흐를 뿐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두 남녀는 긴 낮을 원망하며 해가 지기만을 기다려 초당의 역사를 이루곤 했다. 전우치는 서당 공부에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나가 공부를 했다. 그러나 공부는 되지 않았고 그저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일과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인을 만나는 날이 늘어갈수록 전우치는 초췌해져 갔다. 날로 쇠약해지는 몸을 전우치 자신이 느낄 정도였지만 그렇다고 여인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으니 그녀에게 중독된 듯한 기분마저 느꼈다. 하루는 이런 전우치의 모습을 걱정한 선생이 그를 불러 물었다. 너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느냐? 고민이요? 그래, 분명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속일 생각 말고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아무 일 없습니다, 스승님. 사제지간에 무슨 못할 말이 있겠느냐? 어서 말을 해보거라. 나도 대충 짐작가는 바가 있으니. 선생의 말에 전우치는 뜨끔했다.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걸까? 어서 말해보거라. 저, 스승님. 어찌된 영문이야? 스승의 물음에 전우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말했다. 묵묵히 그 말을 듣고 있던 선생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러면 그녀와 잘 때에 별다른 일은 없었느냐? 별다른 일은 없었고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더냐? 선생이 다그치듯 물었다. 입을 맞출 때 그녀가 물고 있던 구슬을 제 입에다 넣어주었다 꺼냈다 하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만. 그래.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거라. 어떻게 말입니까? 그녀가 내 입에 구슬을 넣어주거든 아무 말 말고 삼켜버리거라.
스승의 말에 전우치가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네, 선생님,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새 징후가 나타날 것이다. 새 징후라고요? 그건 내가 보면 알 것이다. 내 말을 부디 명심해야 한다. 알겠느냐? 네,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전우치는 선생과 약속하고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계곡 물가로 갔다. 여인과 함께 초당으로 간 전우치는 옷을 훌훌 벗고 금침 속으로 들어갔다. 금침 속에 들자 여자는 전우치와 입을 맞추었다. 입을 맞추면서 여인은 자기 입속에 있는 구슬을 전우치 입속으로 밀어 넣었다. 전우치는 구슬을 받아 입에 물고 우물거렸다. 그러다가 여인이 구슬을 꺼내려 하자 그는 구슬을 꿀꺽 삼켜버렸다. 그러자 여인은 깜짝 놀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그만 여우로 변해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 으아, 소복 단장을 한 아리따운 젊은 여인이 여우로 변하는 것을 본 전우치는 그만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고 정신을 잃었다. 다음 날 해가 동산에 솟아오르고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여인과 사랑을 나누던 초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다만 전우치가 누워있던 자리 옆에 보지 못했던 이상한 책 한 권만 놓여 있었는데 전우치는 그 책을 주워 들고 서당으로 달려갔다. 전우치는 선생에게 간밤에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고선 선생 앞에 책을 내놓았다. 선생님, 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선생이 책장을 넘겨보더니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 책은 백지인데 너의 눈에는 보인단 말이지. 백지라니요, 스승님. 여기 글이 잔뜩 쓰여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우치가 책을 술술 읽어 내려가자 선생님이 무릎을 탁 하고 치더니 기뻐하며 말하였다. 이 책은 도술의 비기가 적힌 책인 게로구나. 스승의 말에 전우치가 다시 한번 책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런 글을 다 이해할 수 있다니. 혹시 그 구슬을 삼켜서 그런 걸까? 그렇게 그 책에 빠져 반 정도를 읽고 나니 해가 중천에 있었다. 마침 전우친의 종이 황급히 달려와서는 야단법석을 떨며 소리쳤다. 도련님, 만인병이 위독하오니 얼른 오시랍니다. 뭐, 어머님이 위독하시다고? 전우치는 읽던 책을 덮고 단숨에 달려 집으로 왔다. 그러나 위독하다는 어머니는 전과 다름없이 건강한 모습이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전우치는 숨을 돌릴 새도 없이 다시 서당으로 달려가 책부터 살펴보았다. 책은 아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전우치가 책을 마저 읽으려 책장을 펼치고서야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렸다. 아니, 이럴 수가. 아까 읽었던 책 일부분만 남아있고 그 다음 부분이 모두 백지가 되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었다. 전우치는 그제야 여우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다. 그 후 아쉬운 대로 남아있는 내용을 곱씹으면서 도수를 익히기 시작했는데 연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만리를 보고 하루에 천리를 가고 몸을 둔갑하고 감추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전우치는 도술 이후에 덕과 인격을 수양하려 하지 않았으니 그의 마음속이 자만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나머지 전우치는 매일같이 도수를 앞세워 온갖 못된 짓만 골라서 했다. 바닥이 좁은 충청도 땅에서 사욕을 채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던 나머지 한양으로 올라갔다. 한양에 올라간 전우치는 한양에 사는 한량들과 어울려 주색잡기로 나날을 보내며 돈이 필요하면 부잣집에 몸을 둔갑하고 들어가 얼마든지 돈을 훔칠 수 있었으니 그 돈으로 진탕 먹고 마시고 다녔다. 그야말로 전우치에게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김노인네 딸이 천하 미인이라는구먼. 이런 소문이 돌기라도 하면 이를 듣고 있던 전우치는 새나 파리 등 편한 대로 변신해서 그 집에 숨어 들어가 소문의 여인을 겁탈하고 갖은 만행을 자행했다. 처음에는 처녀들이나 선민의 부인으로 만족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재상가의 집에도 드나들며 재상의 부인들과 향락을 즐겼다. 그뿐만 아니라 구중궁궐 12대문도 주저없이 드나들면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왕비나 궁녀를 가리지 않고 야욕을 채웠다. 전우치가 이런 식이었으니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무도 전우치가 하는 짓을 막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전우치의 아나무인 같은 짓거리로 여론이 들끓자 조정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 사안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일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대노한 왕이 어전 회의를 소집하여 대신들로 하여금 이 사안을 논의케 하였다. 하지만 대신들은 서로 니탄내탄만 할 뿐 딱히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왕이 생각도 못해 청나라의 원조를 청하기로 하였다. 형들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청나라에 가서 도인을 모셔오도록 하라. 어서 사신을 보내거라. 얼마 후 조선의 원조 요청에 청나라에서는 큰 이인심이나 쓰는 듯 도인을 하나 뽑아 조선에 파견했다. 사천성 출신의 이청훈이라는 자였는데 경공술과 무술이 뛰어나고 둔갑술 또한 청나라를 통틀어 최고인 도인이었다. 황제의 명을 받고 청나라에서 출발한 지 며칠 만에 도인은 압록강을 건너 의주에 도착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무학제까지 다다랐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여전히 전우치는 향락에 빠져 정신줄을 놓고 있었으니 자만심에 눈이 멀어 자신의 명줄만 앞당기고 있었다. 내 앞길을 막을 자, 그 누가 있단 말인가? 으하하. 그러던 차에 참새로 둔갑한 전우치가 궁궐에 침입해 어느 후궁을 탐하고 있었는데 한 무리의 나인들이 국문 모퉁이에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청에서 용한 도사가 파견 나왔다는 구먼 그래. 전우치 그놈을 잡으러 벌써 당도했다지 뭔가. 전우치는 이제 도관에 든 쥐 신세일세 그려. 뭐라, 청나라 도인이? 그제서야 청에서 자기를 잡기 위해 도사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우치는 깜짝 놀라 품에 안고 있던 여인을 밀치고 작은 새로 둔갑하더니 공중으로 날아갔다. 오래전부터 이를 지켜보고 있던 청나라 도인은 피식 웃음을 짓더니 매로 둔갑해서는 전우치를 맹렬히 뒤쫓기 시작했다. 이를 본 전우치가 다시 꾸엉으로 변신해 푸른 하늘로 훨훨 솟아오르자 청나라 도인이 이번에는 독수리로 둔갑해서는 갈고리 같은 발톱으로 꾸엉을 덮치려고 했다. 이에 다급해진 전우치가 몸을 숨기려 밑을 내려다보니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는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큰 돛을 탄 배 한 척이 유유히 파도를 가르고 있었다. 안 그래도 한동안 계속된 추격전으로 온몸이 피곤해 있던 전우치는 몸을 숨길 요량으로 속도를 높여 날갯짓하더니 돛대 위로 다급히 내려앉았다. 그렇게 한숨을 돌리려는 찰나 청나라 도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돛대 위에 앉아있는 전우치를 덮쳐 단번에 생포하였다. 그 순간 바다는 온데간데 없고 돛담배도 연기처럼 사라졌으니 전우치가 방금 본 바다와 배는 바로 청나라 도인이 만든 환영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전우치가 잡힌 곳은 바다에 떠있는 돛담배의 돛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대전 동쪽에 높이 솟아있는 보문산 봉우리에 있는 바위였으니 말 그대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한테 당한 셈이 되고 만 것이었다. 어쨌든 이런 전설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보문산 바위를 장대바위로 부르고 있다고 한다. 한편 청나라 도사에게 생포된 전우치는 한양으로 압송되었는데 얼마 후 세상을 혼란케 하고 풍기를 문란하게 만든 죄를 물어 남문 밖에서 효수되어 여러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계시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전우치를 잡은 청나라 도사는 조선을 떠나기 전 미래에 대한 예언 몇 가지를 하고 떠났는데 그 예언 중 일부만이 전해질 뿐 대부분의 내용은 소실되었다 한다. 내용은 이러했다. 장차 100여 년이 넘은 후 조선은 섬나라의 관계로 그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십 년간 고통을 받게 될 운명이니 안타까울 뿐이로다. 뿐만 아니라
해법까지 제시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 또한 이렇다. 그런 운명을 피하고 싶다면 꼭 하나만 기억하시오. 우리 청나라가 되었건 뇌가 되었건 그 어떤 나라가 되었건 간에 절대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또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오. 작금의 일처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외세의 힘을 빌리려 드는 것은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무모한 도박에 불과하오. 자칫 모든 것을 잃게 되니 응당 멀리해야 하오. 나는 비록 청나라 사람이나 당신들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어 하는 말이니 명심하시기를 바라오. 그리곤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한다. 훗날 조선은 1910년 8월 29일 국권을 상실하고 36년간 일제강점기에 암울한 시기를 보내게 되었으니 과연 그 예언이 허무맹랑한 소리만은 아니었더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뜬금없이 전우치에서 예언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했네요. 전우치야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테니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만 외세에 의존하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우리는 역사로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거의 일이 현재에도 여전히 빼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시절이 그런데. 하여간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